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세연 읽어보겠습니다. 전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왔어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거든요. 대한민국이 고아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복지는 그럭저럭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복지도 나눠진답니다. 제가 있던 고아원은 솔직히 나쁜 곳은 아니었어요. 선생님들도 전부 친절하고 상냥하셨죠. 그렇다고 제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었느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아라는 인식표는 제가 어딜 가더라도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전 어렸을 때부터 눈치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유년기에는 그냥 내가 남들과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했었죠. 그러다 점차 커가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 오래되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때 저는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친구들과 난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고하는 말이죠. 친구를 하나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른들은 다들 말로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특히나 친구 집에 갔을 때 보인 친구 부모님들의 말은 제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친하게 지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처음은 여타 다른 아이들과 같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처음으로 집밥이라는 경험도 했고요. 그렇게 신나게 놀던 와중에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눈 깜짝할 새였어요. 친구가 제가 부모가 없는 고아라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부터 친구의 부모님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죠. 어머, 이 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노는구나. 학원도 다닐 여력이 없겠네. 얘 공부는 좀 하니 배운 것도 얼마 없을 텐데. 다음에는 밖에서 다른 친구랑 놀려. 우리 애는 학원이던 모두 할 퀴 많거든.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게 돼. 아줌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친구의 부모님이 한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친구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죠. 나 너랑 이제 친구 못해. 엄마가 부모님 없는 애들이랑은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 하지 말자. 미안해. 어린 친구니까 부모님 말에 고지골대로 들었던 거겠죠.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는 그렇게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사실은 이 밖에도 여러 사건들을 겪게 했어요. 부모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첫 친구를 잃었던 초등학교 시절을 지내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수십만 아이가 되었죠. 학교에서 누구에게도 큰 소리 내지 못하는 엄청 소심한 사람이 되었고 이런 제 성격을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요즘은 학교 폭력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제가 뭐 당하고 다녔다는? 그렇게 부여졌어요. 도둑년이었습니다. 전 이미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고아라는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사회에 나와서도 전 늘 소극적이고 남된 눈치를 정말로 많이 봤어요. 게다가 대학도 나오지 못했으니 배운 것도 없다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이런 제가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성인이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했기에 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데도 고아라는 타이틀이 저를 괴롭히더군요. 사장님들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고하기 때문이라며 못 배운 티를 낸다며 윽박을 질렀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보다는 생산직과 같은 말을 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은 직장은 공장이었어요. 공장에서는 그래도 남들과 많이 부딪히는 일은 있지만 없어서 트러블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가끔 일이 생기면 같이 일하던 선희 언니만이 저를 변호해줬고요. 아, 선희 언니는요 공장에 다니면서 나라는 사람을 유일하게 인정해준 사람이에요. 언니는 나보다 조금 나은 환경에서 지냈지만 언니의 살아온 삶은 저랑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조와는 다르게 언니는 야무지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언니의 성격 덕분에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 번은 공장에서 급여를 제대로 못 받은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장님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소심해서 우물쭈물 말도 못하고 있었고 이런저를 도와준 사람도 선희 언니였죠. 몸집이 저보다 작은 언니는 대차게 사장에게 일을 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줘야지. 월급을 미루면 미리 말이라도 하던가요? 이거 불법인 건 아세요라고 따지면 제 월급까지 챙겨줬거든요. 또 제가 공장 소장님에게 의미 없이 혼나고 있으면 저 대신 따져주고 소장님과 대립해주곤 했어요. 제 인생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마웠죠. 게다가 선희 언니는 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 대신 남편을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주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마치 부모님이 있었다면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저를 아껴주었죠. 또 혼자인 저를 위해서 결혼에 필요한 것들도 같이 꼼꼼히 챙겨주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과도 트러블 없이 결혼도 척척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결혼 후에는 남편과 시댁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 아주버님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죠. 다만 아주버님은 2% 정도 부족한 사람이라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닌 폐지를 줍고 다녔죠. 그리고 시모는 항상 몸이 좋지 않았는데 본인 몸이 아프다 보니 저를 신경 쓸 여력도 없었는지 그 험하다는 시집살이도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식으로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저를 딱히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시댁에는 이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고아인 저와 결혼해준 남편은 집안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기에 딱히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하고 직장을 따로 다닐 수 없었죠. 왜냐하면 시모가 아픈 곳이 신장이었거든요. 신장이 좋지 않다 보니 일주일에 3-4번씩은 투석을 하러 다녔는데 그 뒷바라지를 제가 해야 했어요. 남편도 제가 돈 벌어봤자 얼마나 많이 벌겠냐며 자기보다 벌이가 좋지도 않은데 그냥 집에서 지내면서 본인 엄마 수발이나 들어라 말했고요. 처음에는 이런 남편의 말에 속상하긴 했지만 생각을 할수록 제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시모를 돌보는 간병인을 구하는 돈이 더 많이 들겠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집에서 살림을 하며 시모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병간호라는 것을 시집와서 처음 해봤거든요. 병간호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거기다가 시댁 집안일 모자란 아주버님의 뒤치다꺼리, 시부의 시집살이까지 다 하다 보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신혼 때는 이런 일들도 응당해야 하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때 한번 남편에게 힘들어서 가정부 아줌마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르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부모도 없는 고아를 주어서 결혼까지 했는데 아이 정도도 못 해줘. 내가 나아가서 돈을 벌기나 해? 뭘 해?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고하면 고아답게 하나라도 더 배운 우리말이나 들어 배운 것도 없으면서 한 말이 많아 그날은 숨죽이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식구들이 모두 제가 고아라는 것을 빌미로 폭언에 자주 내뱉곤 합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할 때마다 내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생활에 책임져주는 남편이 아닌 선희 언니뿐이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선희 언니는 저를 위로해 주었죠. 사람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결혼했다고 부인이 다 자기네 집 식모라도 된대. 고아라고 막 부려먹는 것도 어이없고 내 남편 처음이랑 왜 그렇게 다르니? 내가 너의 시댁 가서 한번 뒤집어 줄까? 이것들이 진짜 사람이 무서운지 모르고 아주 막 부려먹어. 내가 언젠가 한번 복수해 줄게. 너무 힘들면 하나하나 증거라도 모아놔봐. 마치 자신의 일인 듯이 나서주는 선희 언니를 보며 많은 위로를 얻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로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시모의 심장이 더 이상 투석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요. 더 이상 투석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군요. 진정 이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투석만 하다가는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신장 이식해줄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보통은 가족과 이직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신장이 시켜줄 사람을 찾으라는 의사의 말에 시모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아내에게 신장이 지켜줄 사람 많으니까 당장 수술을 날짜부터 잡으시죠. 선생님, 시모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시댁 식구 중에서 이미 이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때는 신장 이식해줄 사람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병원에 나와 집에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신장 이식 공여 조건으로는 혈액형과 조직적 합성 교차 반응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일단 혈액형을 따져보면 O형이 모든 혈액형의 수혜자에게 기증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절망적이게도 제가 바로 O형이었거든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집에서 내게 이식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집에서도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아무런 말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내가 공유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일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걱정이 되는 마음에 남편과 방에서 차분히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 또한 이식은 당연히 본인이 해준다고 말했죠. 얘야, 넌 멍청이냐? 생각을 해봐. 아, 내가 엄마 가족이고 엄마랑 혈액형도 같은데 왜 너한테 이식을 맡기겠냐? 가족도 아니고 혈액형도 다른 내 신장. 우리 엄마한테 이식했다가 어떤 사달이 날 줄 알고 당연히 내가 이식 상담받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본인이 이식 상담을 받겠다고 가족들에게 말을 써요. 그런데 남편이 이식을 해준다는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시모가 소리를 꽥 지르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아, 낸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피 같은 내 자식한테 장기를 내달라고 할 수 있어? 더군다나 신장이 왜 사람마다 2개가 달려있겠어? 몸이 필요하니까 2개나 달린 부위다. 그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죽어도 너한테는 안 받는다. 아니, 내 자식들한테는 절대 안 받아. 남편을 붙들면서 절대 자기는 자기 아들들한테 안 받는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전 그런 시모의 반응이 너무 놀랐어요. 분명 의사한테는 너무 당당하게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으니까요. 내가 건강한 아들이 2이나 있는데 이식해줄 사람이 없겠어요. 걔네들이 서로 의식해준다고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아이 수술이나 잘해주시죠. 이렇게 말한 시모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점심 무렵이었는데 지금에서 난리를 치니 어안이 벙벙했죠. 이렇게 말했던 시모는 이제 와서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지금 내게 심장을 준다고 검사라도 받으러 가는 날이면 나는 내 눈앞에서 혀에 묻고 죽을 거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스스로 생을 마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가 다 늙어서 아직 앞길이 창창한 내 인생을 말아 먹을 순 없지? 늙은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 듣고 있던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오열을 하며 시모를 끌어안고 울고불고 하더군요. 그런 심오한 남편을 본 시모와 아주버님도 동시에 따라서 울었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그냥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은 남편이었어요. 분명 저녁을 먹기 전에는 본인이 신장이식 상담을 받는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은 전부 잊어버렸는지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매도하더군요. 당신은 방금 그 상황에서 전혀 울지도 않더라. 슬프지도 않아. 가족들은 전부 다 슬퍼서 울고 있는데 왜 당신만 그 상황에서 입을 꾹 다물고 묵묵히 있어? 지금 내 부모 아니라고 슬프지도 않은 거지? 사람 쏘가려면 아파봐야 한다더니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너 지금 부음 없이 자란 거 알아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슬픈데도 당신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거야. 불쌍한 고아와 겨울은 해졌더니
신장이식쯤은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슬프게 서로를 위하는 모습만 봤으면 당연하게 내가 신장이지 가겠다고 말해야지. 아, 틀려. 저녁을 먹기 전에 남편과 180도 달라진 태도에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이날 이후로는 심오한 남편이 저를 세뇌라도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더군요. 제가 심오에게 신작을 인식해주기를 바라는 태도를 대놓고 보였어요. 처음에는 좋게 저를 타일했듯이 말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아직 청춘인 나이에 이렇게 떠나보내면 저도 마음이 안 좋지 않겠냐며 제 앞에서 오만 불쌍한 척을 다했죠. 이런 불쌍한 척이 통하지 않자 저를 띄워주는 말로 회유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자기 배운 것도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살림도 잘하고 일도 하나 알려주면 척척 잘하잖아. 그런데 불쌍한 우리 엄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응. 아, 내가 이렇게 싹싹 빌면서 부탁하잖아. 우리가 서로 남도 아니고 부부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예쁜 자기가 우리 엄마 살리는 셈 치자. 신장 이식 상담 같이 받으러 같이 가요. 여태껏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남편의 콧방귀 소리에 전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남편의 말에도 묵묵히 있으니 이제는 거래까지 하려고 들더군요. 당신, 이제 길게 말 안 해.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당신 태도를 보니까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있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돈을 원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신장을 주면 내가 1억 줄게. 나도 당장 구할 수 있는 돈이 그것밖에 없어. 당신이 어디 가서 이런 돈을 벌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1억으로 퉁치자. 당신도 이 정도면 좋지. 이제 만족해. 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신장 시켜 지금. 덕이라고 생각해? 잘 해봤자 길에서 춥게 지내는 고아주는 것도 있고 결혼해서 이렇게 잘 지내게 만들어줄 덕이라고 생각해. 보답을 해야지. 사람이 그렇게 받고 만지면 염치도 없지 않니? 나라면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아, 너 부모가 없어서 못 배워서 그렇구나.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시모에게 심정을 인식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집에서 내쫓을 듯이 말하는 남편이 너무 무서웠죠.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 쫓아낼 때 그냥 쉽게 보낼 것 같아. 지금 상태로 곱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냐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 우리 집이야. 여기에 우리 식구밖에 없다고. 우리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든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알고 있어? 그런데도 내가 온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른 거 안 바란다니까. 그냥 곱게 우리 엄마한테 신장 이식 가라고 거. 마치 제가 신장을 이식해주지 않으면 저를 어떻게라도 할 것 같이 말하는 남편이 너무나 무서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죽어도 시모에게 내 심장을 떼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선희 언니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어요. 그런데 선희 언니 역시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저에게 동의하더군요. 얘야, 너 바보야. 지금 나한테 언니 그렇게 말한다고 신장을 줄 생각을 해? 아니 미쳤어. 남편이랑 이야기는 제대로 해본 거야? 신장이 왜 2개겠어?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너 절대 신장대 주지 마라. 그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선희 언니도 제게 절대 신장은 주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오랜 시간 시댁 식구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지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어느 나도 남편과 이렇게 헤어지는 건 싫어. 그런데 더 이상은 내 말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걸 어떡해. 이제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다니까. 그럼 남편이랑 이혼 안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언니, 나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제 말에 언니는 열이 받았는지 당장에 나를 잡으라고 말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에게 무슨 날 하고 물으니 언니는 당연히 너네 시댁 쳐들어갈 날이지라고 말했죠.
그렇게 잡은 날에 언니가 시댁으로 급습을 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상황이 생겼어요. 시댁으로 들어온 언니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실물을 보고 간 뒤부터는 아이 태도가 싹 바뀌었거든요. 이날 이후 언니는 제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까 너희 시모가 너무 안 됐더라.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돈을 준다면서 욕을 하겠어? 그냥 너만 눈을 감고 한 번만 신장이식을 받아봐.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신장이식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선희 언니는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복이 온다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 마음이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언니의 전화를 받은 뒤 가족들 앞에서 신장이식을 하겠다는 공표를 했어. 그런 내 말을 기다리던 내 남편은 다음날 검사를 받으러 가자며 정말 감사하다며 나를 껴안아 말했지만 다음날 신장이식을 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말하는 순간 나가고 싶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마치 누군가가 내 다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일단은 식구들에게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여보, 나 도저히 오늘은 안 되겠어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에 좀 주세요.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 4명이 나를 둘러싸서 문매질을 하는 거였어요. 그 와중에 남편의 말이 제 귀로 쏙 들어왔어요. 얘야, 부모도 없는 고아를 다 걷어줬더니 뭐 은혜를 원수로 갚아. 지금 제 정신이야. 넌 그냥 이혼이다. 이혼이야. 당장 여기서 이혼 도장 찍어 감히 사람을 가지고 놀아. 이거 완전 대바라진 거 아니야?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을 받고 어이가 없네? 정말 넌 제발로 나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이런 시댁 식구들의 문매질에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제명에 못 살 거다. 어딘가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에 당장 도망을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젖먹던 힘까지 내서 4명을 제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대충 집을 나서기에 짐을 꾸리려고 장롱문을 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전 그대로 나자빠졌고 그 안에 있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죠.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선희 언니였어요. 전 너무 놀란 마음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언니가 여기를 어떻게 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제게 똑바로 설명하세요. 지금 당장 소리치는 제 모습에 놀랐는지 선희 언니도 떠든거리며 말하더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난 전혀 모르는 일이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선희 언니의 말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저는 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배신하다니. 그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선희 언니의 핸드폰이었어요. 언니는 이런 상황에도 핸드폰이 마치 목숨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꼭 쥐고 있더군요. 그래서 소리쳤죠. 당장 말하지 못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당신 핸드폰 어딨어? 내가 직접 확인한다. 나 말릴 생각하지 마. 당장 없애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어디 있어? 내놔. 소리친과 동시에 선희 언니의 핸드폰을 뺏으려고 짐승처럼 달려들었죠.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선희 언니도 당황했는지 꼭 쥐고 있던 핸드폰을 그대로 제게 뺏기고 말았고요. 옛날부터 저를 믿는다며 가족같이 생각한다고 서로의 비밀번호를 이미 알려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쉽게 언니의 핸드폰을 열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더군요. 선희 언니는 다름 아닌 내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저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였어요. 핸드폰의 문자 내역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당신 집안 돌볼 사람 필요하다며 내가 당장 해줄 수는 없고. 식물같이 시키면 다 하는 애 있는데 걔랑 결혼해서 일 시켜 먹을래? 내가 당신이 좋다면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붙어 먹어도 걘 멍청해서 모를걸.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어때 해볼래?
마음 굳혔어. 내가 이 계집애랑 당신 다 알이 낳아 줄 테니까 잘해봐. 일단 결혼부터 하고. 당신, 그 성질 머리는 좀 죽여라. 얘가 소심하고 멍청하거든. 당신이 이용해 먹기 딱 좋을 거야. 아마 당신 가족이 뭐라고 하면 그냥 쪼르르 나한테 달려와서 어떻게 하냐고 묻기만 할 걸. 그러면 그냥 내가 동의하는 듯이 말하고 타이라고 하면 돼. 쉽다니까. 이해. 내 말이면 뭐든지 다 믿는다니까. 자기 어머니 편찮으시다면서 내가 알아봤는데 이식은 혈액형이 O형이면 누구든지 다 줄 수 있대. 아, 얘가 O형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해 줄 필요 없어. 얘 시켜. 그냥 그런 만사 오케이 아니겠어. 이 외에도 많은 문자들이 있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들은 이 세 개였죠. 알고 보니 이 모든 계획이 다 선혜 언니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내 결혼까지 선희 언니가 계획한 일이었다니 정말로 선희 언니를 믿고 따랐는데 전 너무 화가 나고 어지러웠어요. 심지어 선희 언니는 내 남편의 애인이었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선희 언니 핸드폰 속 문자들이 모두 제게 보내두었어요. 혹시나 나중에 어떤 일에 쓸 수 있을까 싶었죠. 선희 언니는 제가 본인의 핸드폰을 보고 충격을 받아 멍하니 있으니 이참 저참 다 밝혀졌다며 꿀 좋다는 듯이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잘하면 멍청해도 유분수지야. 내가 왜 너를 너희 남편이랑 결혼하게 한 줄 알아? 내가 결혼하면 시댁 잡일들을 다 내가 해야 하는 거잖아. 그걸 내가 왜 해? 너 같이 이용해 먹기 좋은 애가 옆에 있는데 안 그래? 그래서 내가 너 식모처럼 여기 박아두고 너희 남편이랑 아주 진하게 해 먹었지? 그런 것도 모르고 넌 아주 지극정성이더라. 뭐 내 말에 신자기식까지 생각해. 멍청해도 아주 이런 똥멍청이가 없어. 선희 언니는 저를 식모로이 집에 결혼시킨 거나 다름없다며 저를 마음껏 비웃었어요. 나라는 바보를 시댁에 앉혀놓고 자기는 느긋하게 남편과 연애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저를 만난 그 상황들도 다 선혜 언니 머리에서 나온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일이었고요. 전 씨는 3년 차까지 몰랐어요. 부부는 원래 같은 방을 쓴다는 것을요. 이런 말을 하면 좀 남사스럽지만 저는 결혼하고 여태까지 남편과 각방을 썼거든요. 물론 3년 차에는 각방을 쓴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왜 각방이냐고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고요. 우리 부부가 각방을 쓰면서 지냈기 때문에 선희 언니는 내 남편과도 집에서도 연애를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까맣게 몰랐던 사실이고요. 저를 비웃던 선희 언니에게 진심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런 비인간적인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당신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한테 친한 척 다가왔던 거지. 사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지. 사람이라면 이렇게 큰 소리가 나니 밖에서 있던 남편도 놀랐는지 문을 쾅쾅거리며 열고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지금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파악하다가 이내 알겠는지 선희 언니 옆에 딱 가서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지금 상황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뭐라도 되는 줄 알았어? 넌 말 그대로 배터리야. 배터리야. 다 쓰고 나면 버려지는 건전지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 부모도 내가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우리라고 널 못 버릴 것 같아서 멍청하게. 뭐 배워서 그런지 의심할 줄을 모르냐? 살면서 그렇게 고아라고 무시당하고 있으면서도 바또미, 너 바보야? 너. 그리고 이런 건 다항한 사람이 더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뭐, 나한테 당하라고 이렇게 짜냐? 몰라서 당한 놈이 더 멍청한 거지? 시댁 식구와 선희 언니는 끝까지 나를 한 사람의 영혼을 부숴버리는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들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방에서 옷까지 몇 개만 집어들고는 그 집을 나왔어요. 그들을 욕하는 그 시간까지도 아까웠거든요. 저는 결혼 후 제가 모아놓은 돈은 일체 쓰지 않았기에 당장 근처에 숙박시설을 구했어요. 그리고 며칠은 멍하니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숙박시설 사장님이 사람이 먹지도 나오지도 않아서 혹시나 싶어 문을 두드릴 정도였죠. 그렇게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선희 언니는 내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더라고요. 전 무슨 일만 생기면 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는데 언니는 제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누구랑 사는지, 심지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물론 저도 이런 언니의 정보들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저의 소심한 성격 탓에 언니에게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던 거죠. 혹시나 제가 말하기 곤란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잘 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전 세상을 이렇게 자존감 바닥인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이런 제가 답답하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처럼 살아본 경험이 있느냐고요? 나처럼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한 행동들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해요. 반대로 나처럼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 대처가 바보 같고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삶은 모두 같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있었던 고아원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은 소심했지만 착했던 제가 세상을 잘 살고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없는 돈에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변호사 손님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같이 알아봐 주셨죠. 세상이 믿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를 기억하고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준비한 끝을 진행한 소송은 승소를 했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받아올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제기했던 거래 내용이 승소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죠. 물론 그때 언니 핸드폰에서 제게 보내놨던 문자 내용들도요. 이렇게 이혼 소송에서 이기고 저는 선희 언니에게도 아주 큰 엿을 알려줬어요. 바로 상간녀 소송도 곧바로 진행했거든요. 입증할 자료는 충분했으니 이 소송도 자연스럽게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언니는 직장에서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었고 마지막에는 직장도 그만둬야 했어요. 이혼 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사람을 믿을 수 없던 저는 사람과 마주치는 직업은 가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강아지 미용 자격증을 취득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은 것들과 대출을 받아서 조그맣게 애견 미용 가게를 창업했죠. 지금은 사람이 아닌 말 없는 동물과 지내면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정말로 38년 인생에서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좋았던 적이 없을 정도예요. 게다가 창업 후에는 예전에 공장을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평온을 찾은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니 이게 행복인가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한 선희 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가게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거든요. 전 남편도 같이 데리고 와서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행동을 보일 줄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저에게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었죠. 선희 언니는요 그래도 빠르게 끊어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 둘은 현재 접근 금지 요청을 넣은 상태예요. 그날 있었던 일을 주변 사람들도 지켜보더니 저를 도와줬거든요. 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둘은 경찰서로 잡혀갔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생길 것 같지만 어떡하겠어요. 제가 사람을 쉽게 믿은 대가이니 알아서 해결해야죠. 저는 제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변호사님이 제게 했던 말을 아직도 가끔 떠올리곤 합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되어준 말이거든요. 이자영님은 시댁 식구들 말처럼 그 상간녀의 말처럼 본인이 진짜로 바보고 멍청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본 이자영님은 너무 현명한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찌 되었건 시어머니한테 끝까지 신장 이식도 안 해주고 버티셨잖아요.
옆에서 그렇게 매도하는데도요. 게다가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남편분의 불륜 증거도 다 잡아서 상간녀 소송까지 승소하셨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자영님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드물어요. 심지어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까지 받았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애견 미용 가게까지 내셨잖아요. 이렇게 똑똑하고 자신의 앞길을 잘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바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자영님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또 앞으로도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힘내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사세요. 이때의 변호사님을 만나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변호사님 말대로 저는 지금도 저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멈춰있는 나 자신을 보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더라도요. 참고 견디면서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고 본인의 상황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라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오늘도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만 가득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